예, 이번 시간에는 그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새롭게 한 15년 전에 들어온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실은 그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기본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2005년 결정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그전에는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새롭게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한 20년 전에는 벌써 그 법률상의 권리였다면 2005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부터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다뤄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더욱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민감하고 또 관심이 깊어지는 게 지금같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디지털화 되면서 또 메타버스화 되면서 여러 가지 그 개인 정보들이 이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개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 정보에 대한 이용이라는 측면이 서로 모순되면서도 상충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러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영역에 속하던 것들이 독자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런 기본권화 되면서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겠지만 여러 견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헌법 10조, 또 헌법 17조, 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논의가 있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그 보호 영역이 그럼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그 논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정보의 개념 및 그 범위 뭐 이런 거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에 관한 정보겠죠. 개인에 관한 정보. 또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 주체인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그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봐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걸 딱 범위를 한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어떤 범위가 확정되기 어려운데 정보라는 것도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정보.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정보란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나 자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쫙 이렇게 수집했어요. 수집한 자료. 가 어떤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식이나 자료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자료이면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그 개인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이면 다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폭넓게 보면요.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지식이나 자료가 그러면 그 내용을 불문하고 뭐든지 개인정보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뭐 A라는 사람을 알고 싶다. A라는 사람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다. 그 개인에 관한 특정한 A라는 사람의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뭐 이름서부터 성별서부터 나이부터 신체적 특징이라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재산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애인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 관한 지식이나 자료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규율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는 한정돼야 되는 구체화돼야 되지만 구체화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법적으로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8월에 개정돼서 이게 달라졌어요. 그전하고는 이 개인정보의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세 가지 개념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정보가 있고 협의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별되는 가명정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또 그것과 구별되는 익명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가명정보, 그 다음에 익명정보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 개념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인정보는 뭐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유튜브를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협의의 개인정보. 그다음 주민등록번호는 너무나 당연히 성명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도 개인정보예요. 협의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까지도 이제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정보라 그러면 첫 번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두 번째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세 번째는 가명정보까지 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받는 개인정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에서 그 아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외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뭐 A의 정보 중에 B와 C라는 정보가 있어요. A에 관해서 B와 C의 정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B는 가지고 있는데 C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검색하고 수집하다 보니까 C라는 정보를 찾았어요. 두 개를 결합했어.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어. 이게 A구나.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협의의 개인정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뭐냐? 그건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란 것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A라는 사람을 알고 싶은데 A에 B 정보가 있어요. 근데 C 정보는 갖고 있잖아.
C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얼마만한 시간이 드느냐,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게, 기술이 어느 정도 고려되냐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이 정도면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개인정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가명정보는 이겁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합니다. 뭐 암호나 다른 번호로 대체해요. 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이게 누구다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설명을 하면 가명 정보의 대표적인 겁니다. 원래 홍길동, 이름이 원래 개인정보가 홍길동, 99년 9월 9일 출생, 그 다음에 핸드폰 010-1234-5678,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4길에 살고, 뭐 구글 골뱅이 gmail.com 뭐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개인정보가 딱 설치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가명 처리한다는 것은, 가명 정보로 만든다는 것은, 가명 처리화함으로써 가명 정보로 만든다는 것은 홍길동에서 홍자만 남겨두고 길동을 XX로 바꾸고, 또는 뭐 홍길동 전체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그냥 바꾸는 겁니다. 암호로 A, B, C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이제 99년 9월 9일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냥 99년생 이렇게만 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거주지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4길이었는데 정확하게 그냥 서울시 거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의 홍길동 99년생 9월 9일에 홍길동인지를 전혀 알 수 있어요. ABC이기 때문에. 또 99년생이기 때문에 99년생 한두 명이 아니죠. 특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에 사는 99년생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가명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명정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정보와 이제 가명정보까지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하나, 익명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를 당하는 거야.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익명정보에서는 뭐 도저히 그 사람 알아볼 수 없어. 완전히 다 암호화해놔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전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름도 전혀 알 수 없고 몇 년생인지 알 수 없고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 저기 암호화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익명 정보는 규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여기까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거기서 중요한 개념인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 다음 뭡니까? 익명정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해요. 개인정보를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그 개인의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예요. 다 들어가, 다.
또 신념, 그 신념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신념까지, 신념을 어떻게 표현해야겠는데, 그 신념, 또 신체의 모든 사항들, 사회적 지위, 뭐 직업 같은 건 다 그 개인정보죠. 예? 사회적 지위, 예. 무슨 어떤 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다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아주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신분 이것을 개인정보로 다 포함시키는 굉장히 광범위해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적 지위라는 것, 신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등권에서 봤다시피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뭐 있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은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이게 사회적 신분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그 직업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교사다 그러면 그건 사회적 신분이에요. 후천적 사회적 신분,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 사회적 신분 다 포함하니까 모든 직업을 가진 것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개인정보에 들어간다. 사회적 지위, 사회적 신분 이거는 다 개인정보에 포함되게 된다. 이거는 왜 개인정보를 헌법재판소가 뭐로 보기 때문에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약간만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다 들어가느냐. 예. 뭐 어떤 거냐? 그 사람은 인격으로 어떤 법인격으로 예? 법의 인격으로 이렇게 봐서 그 법적 주체로 봐서 그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냐 아니면 정보 주체의 동일성을 구별할 수 있는 사항이냐 정보 주체의 동일성을 보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성 그 사람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적 영향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좀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별성, 정보 주체의 식별성 이게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개인정보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보호하는지를 명확하지 않아요. 너무 폭넓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헌법 해석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어떤 쪽에 의존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가 확정되게 되는 어떻게 다시 말하면 헌법의 법률 의존성이 강화되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헌법 해석이 그 유권 해석으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확정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국회 입법자의 의사가 헌법의 기본권 보호 영역을 확정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내려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제37조 1항에 이런 조문이 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아주 포괄적 규정이에요. 포괄적 조항이에요. 보통은 다 기본권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의 명시적 조문으로서 뭐 11조, 12조 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새롭게 등장한, 새롭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없잖아요. 예,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헌법에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보통 법치국가 원리로 가거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긴 조금 이상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 이것은 헌법적 근거를 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을 해라라는 거지. 그게 헌법적 근거가 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37조 1항을 자주 원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설부터 보겠습니다. 10조 예? 우리 헌법 제10조는 뭐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으로 있죠. 예. 10조를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보는 것은 이런 거죠. 10조는 그 사회적 인격상에 대한 자기결정과 같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조건을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규정해놨다. 바로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격권을 또 그것도 일반적 인격권을 10조에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조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10조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 영역에서 형성되는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7조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의 내밀한 영역, 사생활 비밀 뭐 이런 걸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것이 10조설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그 17조설은 이겁니다. 그렇죠. 10조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핵심을 다시 보면 왜 굳이 10조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개인정보 자유 같은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처럼 소극적인 권리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에는 뭡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개인정보를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17조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헌법 10조에서 적극적인 청구권적 성격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서를 가겠습니다. 17조에 가면 17조로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궁극적으로 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이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원래 개인정보는 사생활이다라는 거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현대 개인정보와는 조금 약간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조와 17조 두 가지 조항을 다 동시에 헌법상의 근거로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를 왜 함께 근거로 제시하냐?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이 개인정보는 이 사생활에 대한 정보의
관련이 되지만 그것에 국한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17조에 일단 근거하고, 그리고 공적인 또 사회적인 생활 영역에서 생성된 정보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인 자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 헌법 17조에서도 찾고, 그 개인정보의 관리, 유지, 통제라는 이 적극적인 청구권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10조설도 있고 17조설도 있다가 10조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는데 17조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0조, 17조 융합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떠냐?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뭐 관련된 것 같고, 헌법 10조 1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에서도 도출되는 것 같고, 또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도 근거하는 것 같고, 국민 주권 원리와도 관계되는 것 같고, 민주주의 원리도 관계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개인 처음 판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은 다 17조, 10조 1문, 네, 일반적 인격권, 그다음 뭡니까? 자유민족 기본질서,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등을 다 포섭시켜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헌법적 근거를 굳이 들라 그러면 뭐 아까 말한 헌법 37조 1항에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봐야 될 것이다. 굳이 헌법적 근거를 들려면 헌법 제37조 1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몇 번 이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말하다가 이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근거는 뭐로?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 두 가지 기본권부터 도출된다라고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헌법 제37조 1항으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았다가 이제 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헌법 10조와 헌법 제17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근거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이라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은데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뭐냐, 또는 그리고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뭐냐, 이거는 한번 짚고 가야 되니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 되겠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개념. 그 다음 또 개인정보의 정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해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그러니까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것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뭐라고 하냐? 개인정보는 뭐냐?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밀한 영역, 사사로운 영역, 이건 당연히 포함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다 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조사나 수집이나 보관이나 처리나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정보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은 말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뭐냐,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확대의 문제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별 기본권들의 기능 약화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대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다? 개별 다른 기본권들의 기능이 약화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써놨습니다.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 예. 이거 먼저 볼까요? 특정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것. 제가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저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공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 관리자가 공개를 했어요.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근데 그걸 관리자가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거는 무슨 기본권이 제한됩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것도 뭐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이거 왜 그 관리자가 그 단체 가입하고 활동하는지를 왜 공개를 했을까요? 예. 그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은 뭐냐면, 이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도 되지만 본질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정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면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라. 단결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문제가 되지만 본질은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것. 미결 수용자에게 누가 와서 하냐면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가 와서 이제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 간에 뭐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접견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요. 송부.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송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더 중요한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이 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조금 더 후순위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언제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뭐 2021년 9월 9일 날 서울대병원에 가서 암 진단,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진료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는 뭐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디에 부러졌는지 이제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제 의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거는 개인정보를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핵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특정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공개한 것 이런 것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더 강한 더 중요한 기본권인 예를 들면 결사자라든가 판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 마지막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 A라는 사람이 그랬다면 A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개인정보의 노출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왜 거기에 대한 기본권에 아주 민감하냐면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뭐 암 진료를 받으러 갔던 어떠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동선, 지금 병원에 갔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다, 그리고 어떤 행동했다, 이런 것들을 공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이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헌법재판소처럼 넓혀 놓게 되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다른 기본권들이 보호해야 될 것을 침해하고 뭐 진짜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어디가 보호 영역인지를 세분화, 열거화해야 돼요. 1, 2, 3, 뭐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 이거를 보호 영역으로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과 이용이 문제되면 모두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가져갈 수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행위 위헌 확인 등 2018년 8월 30일 2016 헌마 483 사건입니다. 여기 사건의 개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문제가 항상 등장하면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사건의 개요부터 제가 좀 내리고 읽겠습니다. 청구인 김모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0조에 따른 활동 지원 기관인 김포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소속되어 활동 지원 급여를 수행하는 활동 보호조인이고 청구인 이 동그라미 주, 이 동그라미 수, 한 동그라미 선은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수권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피청구인인 김포 경찰서장은 2015년 6월 26일 피청구인인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급여 부정수급 사건에 내리겠습니다.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로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김포시 지부, 복지콜 원스톱 노인센터에 소속된 활동보조인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종료일, 계약기간 및 수급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이 활동보조인 또는 수급자들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뭐 여러가지 개인정보들을 요청했어요. 이에 김포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7월 3일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 김모녀를 포함한 활동보조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약일, 계약기간 및 청구인 뭐 이 동그라미 주, 이 동그라미 숲, 한 동그라미 선을 포함한 수급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김포경찰서장이 2015년 6월 26일 김포시장에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요청한 행위. 김포시장이 2015년 7월 3일 김포경찰서장에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한 행위. 3. 위 행위들의 근거조항들인 형사소송법 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 8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7호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결정 요지만 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포시장은 이 사건 정보 제공 조항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보 주체 또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부터 활동보조인들이 활동 지원 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 김포시 장애인 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활동 보조인 및 수급권자들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름, 생년월, 주소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고, 전화번호는 피의자 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다. 또한 활동 지원급여가 제공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권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름, 생년월, 주소는 사회생활용에서 노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보이고, 헌법재판은 이름, 생년월, 주소를 그냥 뭐 노출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역시 특정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인격을 묘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전화번호도 뭐 이런 개인의 식별 가능성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활동 보조인과 수급자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나아가 김포시장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제공된 개인정보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유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수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더하여 활동 보조인의 부정수급 관련 범죄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하고자 하는 공의는 매우 중대하고 중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제공에는 과잉금지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유요청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용과 공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어떻게 헌법적으로 보면 참 이론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례성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적성, 법의 균형성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마다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떤 겁니까? 그 개인정보를 예를 들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사회생활에서 노출되는 게 당연하대요. 전화번호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예. 그리고 그 개인의 신상이나 인격을 묘사하는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정보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